또 루브르가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앙리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앙리 4세는 우리 백성들이 매일 일요일 닭고기 스프를 먹기를 신은 원하신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거 무슨 의미인 거야 도대체? 우리말로 하면 1인 1닭 시대를 열었던 프랑스 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이제 민중들의 삶이 팍팍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닭고기 수프라는 것은 배불리 먹여주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뜻이 그런 아니겠습니까? 의미죠? 예. 앙리 4세가 살았던 이 시기는 종교 전쟁 때문에 유럽이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분쟁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예.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예. 유럽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가 이제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고노 전쟁을 종식시켰고 프랑스에서 종교적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 앙리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궁에 떨어져 있었던 두 건물을 통로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날 아까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란 갈레리라고 하는 450m 되는 그게 그 전시실이 만들어진 게 바로 앙리 4세가 그럼 보통 등원관을 갔다가 그란드 갤러리를 갔다가 그란드 갈레리를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통과하다가 모나리자의 방이 나오고요. 모나리자 방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건너서 건너편 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란 갈레리라고 하는 400m 넘는 긴 갤러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앙리 4세는 신여섯의 첩. 첩이 56명. 그래서 호세칸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 역시나 루브르에서는 아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작품이기도 굉장히 한데요. 재밌네요 그림이. 이 작품의 그 내용이 예.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예. 수많은 의문들을 남기게 돼 있죠. 그러게요. 예. 앙리 4세의 첩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두 명의 나치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다른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 여인이 아마 앙리 4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보면 반지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앙리 4세가 준 그 어떤 증표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우유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인가? 뭐 많은 우유가 나온. 그 해석의 가능성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뒤에 또 누가 있네요. 네, 다른 여인이 있고 화로가에서 그죠?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앙리 4세와 또 관련된 중요한 전시관 중에 하나가 리슐리에 관에 가게 되면 17세기 플랑드르 회화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벨기에 네덜란드 그렇습니다. 정도. 벨기에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불리게 되고요. 플란다스이게라는 예, 만화 예, 영화가 예, 바로 예, 이제 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메디치 전시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인데요. 루벤스의 24점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조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앙리 4세가 1600년경에 마리드 메디치와 결혼하게 됩니다. 예.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재혼을 했었던 이유는 프랑스 왕정의 그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뭐 메디치 가문하면 유럽에서 가장 초국가적인 예. 그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15만 파운드 정도의 지참금을 가지고 왔었고요. 일단은 언어적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고독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프랑스의 왕비가 이태리에서 왔기 때문에 뭐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이지 않는 반감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사치에 심취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반감들을 많이 사게 되죠. 1601년에 루이 13세가 태어납니다. 왕자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실 생활이 안정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1610년에
앙리 4세가 그렇군요. 예. 개신교도 가톨릭의 광신도의 습격을 받아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 마리드 메디치의 섭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마리드 메디치는 로마 가톨릭을 옹호했고 구교 신교를 이 갈등을 부추기면 내 국가에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 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루이 13세가 성장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엄마와 그렇군요. 예. 아들의 관계가 예. 멀어지게 됩니다. 예. 어머니는 성으로 유배가 보내지게 되는데요. 1619년에 마리드 메디치가 탈출을 해서 반란을 꾸미다가 또 발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1621년에 루이 13세가 어머니를 다시 파리로 귀환시키고요. 그때 유배에서 귀환하면서 마리드 메디치가 아들과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아하. 위해서 루벤스에게 작품을 의뢰했고 그래서 제작된 작품이 이 작품들인데, 그렇군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 4세 그리고 루이 13세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 이 작품의 내용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 계약서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요 골자들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그 작품과 관련된 작품 제작과 관련된 조건들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2년 내 모든 작품을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마리드 메디치의 삶을 21점 그려야 되고, 또 마리드 메디치의 부모의 초상화를 3점은 그려야 된다. 모든 인물을 루벤스가 직접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루벤스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 공방의 조수들이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작품을 숫자를 다 더해보면 살아생전 직접 그거 제작할 직접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많은 수가 없다. 숫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미술가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예.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그리고 컨셉, 컨셉. 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요 틀만 잡아두면 탁월한 제자들이 드로잉도 하고 색깔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가 와서 부족한 부분에 몇 번의 터치를 하면 살아있는 그림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제일 되는데요. 중요한 사인. 그렇습니다. 사인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그 검찰이 조영남과 기소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 대작 대법원에서 사건이요, 그죠. 무죄 판결 났던데요. 뭐 사기죄로는 예. 무죄가 판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예, 예. 되고요. 그 미술가가 모든 것을 스스로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르네상스 때부터 그게 미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직접 그리는 것과 제자들이 그린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작품의 가치에 무게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리드 메디치 같은 경우에도 루벤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주요 인물들은 직접 그려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 대신 배경이나 세부 묘사를 그릴 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조수가 그리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 4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지는 작품들이 24점의 작품인데요.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을 그리면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신화적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상징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을 특정한 형상을 빌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수사학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예. 그래서 이 작품들은 모두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적 모티브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알레고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격화됐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말씀하신 단어가 예. 신격화라는 그 단어가 알레고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몇몇 주제만 살펴보게 되면 마리드 메디치가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어서 하늘에 뭐 그 지혜의 신과 뭐 예. 모든 재능들이 예. 이제 마리드 메디치에게 부여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리드 메디치가 얼마나 많은 그 탁월한 교육을 받았는지 오른쪽에 나치의 세 명의 여신들이 등장하지 삼미신 않습니까? 같은데요? 삼미신 같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진선미, 아, 아름다움과 도덕성과 학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예. 인물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탁월한 문화적 소양이 있다. 아, 하늘에서는 그 지혜의 신이 마리드 메디치에게 또 이렇게 지혜를 불러주고 마리드 메디치의 초상화를 가지고 이제 앙리 4세와 맞선도 오는 거죠 일종의. 아하. 그래서 여기는 성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제우스와 아, 그렇게 헤라입니다. 아. 이 두 사람의 결혼과 만남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는 제우스와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헤라의 왜 이렇게 만남과 웃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한 인간을 최고로 신격화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직접 두 사람이 결혼식이 있지는 않았고요. 대리 결혼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리드 메디치의 결혼이 헨리 4세, 앙리 4세죠.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치의 결혼식이 1600년 10월 5일에 대리 결혼식의 형식으로 피렌체 성당에서 피렌체에서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그래서 피렌체 대공이 대신 이제 남편의 자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르세유를 통해서 항구 도시 마르세유를 통해서 배를 타고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에 도착을 했는데 앙리 4세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부가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3달 뒤에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왕비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왕비가 도착했을 때는 바다의 신들이 왕비를 이렇게 이제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루이 13세 왕자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앙리 4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왼쪽에 보면 이제 피살을 당해서 신들이 하늘로 데리고 가고 있죠. 그렇군요. 왼쪽에. 예. 그리고 이제 죽음 때문에 그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대리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자기가 왜 섭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루이 13세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둘이 엄마랑 아들이랑 싸운 그 그림도 있을까? 화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예. 대립되는 이미지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 보면은 한 배에 이게 어머니도 타고 있고요, 아들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둘이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 그림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게 혹시 뭐 아는 사람들이랑 가면 그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를 얘기해 주면 오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던 그런 프랑스의 역사를 알면 숨겨져 있는 이미지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현대미술과 지금 루브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미술 작품을 감상을 위한 순수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지만 사실은 미술이 순수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그 질문으로 미술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특히나 이 시대의 작품들은 권력자의 부와 권력을 대변해주는 메시지들이 작품에 숨겨져 있죠. 그러겠네요. 중세 미술은 당연히 중세 교회의 그렇습니다. 권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습니다.